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이 40년 넘게 지속해온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세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두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세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얼마 전 중국 내 인구 통계를 발표할 당시 출생률이 감소하자 인구 정책을 긴급히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산하 제한을 사실상 철폐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국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택과 취업, 육아 환경과 교육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14일 육아 포커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값이 매달 1%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올해 1월 이후 5달 연속 1% 이상 오르면서 누적 상승률이 약 7%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는 19% 정도 올랐고 의왕시와 인천시 연수구, 시흥시 등도 15% 이상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역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설치한 사물 인터넷 센서로 측정해보니 산지나 강변보다 도심지에서 여름철 불쾌감을 더 일찍, 더 오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지 불쾌지수는 산지보다 2, 3주, 강변보다 1, 2주 먼저 한 단계 높게 나타났으며 기온은 여름과 겨울 모두 도심이 산지 강변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또 사물 인터넷 센서는 표준화된 환경에서 측정하는 기상 관측소와는 달리 인접 건물과 도로 등의 영향을 받는 만큼 도심지 기온은 기상 관측소 측정값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들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과밀학급 상황이 어떤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20평 남짓한 교실 끝까지 가득 찬 학생들 모두 30명이 넘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복도에서 우르르 나옵니다. 교실 안에서도 밖에서도 거리 두기를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쉬는 시간 같은 때 아이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게 되더라고요. 교사 몇 명이 그 몇백 명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선택 과목을 듣기 위해 반을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하지만 급식 시간 운영은 빠듯합니다. 50분, 60분 안에 그 두 개 학년을 다 식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전면 등교하면 1시간 반으로도 혹시 식사 시간을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지난해 기준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전국 19,600여 곳에 이릅니다. 주로 중학교에 많이 몰렸고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15살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 허가를 받은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전면 등교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안전한 등교 수업과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학생 1명에게 최소한의 공간함. 교육부가 과밀학급 지원을 위해 올해 기간제 교원 2,200여 명을 새로 투입했지만 서울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분반이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 고등학생이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후 여기저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교 근처 편의점입니다. 도시락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다 빠지는 거예요? 한두 개 남은 게 있긴 하지만 바우처로는 구매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이게 안 돼. 이게 빠진데 이게 안 돼.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수 있는 상품은 도시락과 우유 등 10개 품목뿐이고 내용물에 채소가 없거나 영양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살 게 없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수시로 가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살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고 사고 싶은 게 있다 해도 다른 애들이 다 미리 다 사가가지고. 바우처는 다음 달 1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데 하루 사용 한도는 없습니다.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한 명이 여러 개를 사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물건은 금세 동락이 일쑤입니다. 5개씩 사가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들이 이제 학생들 학교 보내고 등교시켜놓고 오전에 오셔가지고 사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생수와 즉석밥 등 구매 가능 품목을 일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양 기준은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인데 혼란을 잠재우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에 들어왔을 때 많이 금방 소진되는 것 같았어요. 어린 학생들이라거나 편의점이 근접한 곳에 없다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학생들의 편의와 실수요를 고려한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요새 장 보러 갈 때나 차에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오른 요금에 부담스러우시죠?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불황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고 하반기엔 안정될 것이라지만 체감 물가가 뛰다 보니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5인 가족 먹거리를 사러 온 용승희 씨. 식재료들 앞에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달걀을 많이 먹게 되는데 달걀 값이 정말 고공행진이에요. 네, 그리고 대파 정말 많이 부담되죠. 용승희 씨의 걱정처럼 5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강세를 주도한 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값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오른 탓에 석유류는 12년 남짓 만에 가장 높은 23.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파테크까지 불러온 대파는 무려 130%, 달걀이 45% 뛰는 등 공급이 시원찮은 농축수산물도 상승률이 5달째 두 자릿수였습니다. 정부는 이들 상품 수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난해 5월 물가가 0.3% 떨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이달엔 물가 상승률이 2%대겠지만 하반기에는 상승률이 낮아져 연간으로는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충격이 해소되며 상박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 회복세에 소비 회복이 더해지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달 계란을 5천만 개 이상 수입하고 가격 급등 품목의 관세 인하에도 나섰지만 물가의 조기 안정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 중인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게시물마다 낯뜨거운 사진이 걸린 채 호객 행위가 이뤄집니다. 더 나아가 창업까지 적극 유도합니다.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힐링돌 체험장이란 간판을 내걸거나 VR 체험관이라고 소개하는 업소들,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리얼돌 체험방입니다. 만지는 사람도 있고 리얼돌은 많지만 지금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근처 학교로부터 200m 이내, 즉 교육환경 보호구역만 아니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주민들과 학부모 사이에 불만이 나옵니다. 초등학생들도 요즘에는 5, 6학년 애들 정도면은 굉장히 또 성숙하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주위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이뤄자 경찰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리얼돌 체험방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의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 등이 담긴 간판을 내건 곳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법상 위락시설 기준을 위반했는지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면서도 주거 지역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운행을 개시한 용인 경전철입니다. 하루 평균 16만 명이 탑승할 걸로 예측하고 1조 원 넘게 들여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승객이 거의 없어 열차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언제 타도 다 앉아서 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정부 경전철 역시 3천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한 끝에 개통 4년여 만에 파산했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인수해 운영 중인데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전철이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못한 채 적자의 수렁에 빠진 이유는 승객 수를 뻥튀기한 연구 용역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16만 명이 탑승한다던 용인 경전철은 겨우 2만 명에 그치고 있고 28만 명을 예측한 의정부 경전철은 고작 1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처지임에도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에,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에, 수원시는 구도심에 각각 도시철도 개념의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하니까 과거처럼 수요가 그렇게 증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관리 수요를 좀 추정을 해야 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학적 운영 방법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현실에 기반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이에 대한 검증 없이 트램 도입이 추진될 경우 용인이나 의정부시의 사례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유제품 코너. 고객들이 상품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긴 제품을 사기 위해 진열대 뒤쪽의 상품을 종종 고르곤 합니다. 이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허용기간을 의미합니다. 대개 소비기한의 60-70% 내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이후까지는 먹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기한을 적용해 잘 보관하면 개봉 전 우유는 최대 50일, 치즈는 70일, 계란은 25일, 두부는 90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 기한이 이제 연장됨으로써 이 기간까지는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먹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고 이런 그 버려지면서 생기는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낭비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하지만 식품업계 가운데 유제품 업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품 특성상 변질 우려가 커 유통 전 과정의 저온 유지를 위한 시스템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을 갖다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 소비기한으로 바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정부가 정한 소비기한 도입 시점은 내년입니다.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계천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민들이 보입니다.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차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건널목 앞에는 정지선이 그려져 있고 중간에 큰 사거리가 나와도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엄청 좋죠. 전에는 라인만 그려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동차하고 완전 분리가 되니까 사고나 일도 이제 없고. 그런데 군데군데 주행 방향과 같은 안전 표지가 전혀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실수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목적지, 왕복 11.88km입니다. 뚝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출발을 하면 거의 40분 이내에는 도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만 자전거 이용객들 사이에선 자전거 도로가 하천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전반적인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도심 지역에선 버스 정류장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도로 한복판으로 이어지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게 맞는 걸까? 왜냐하면 도로에도 거긴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도로 가긴 갔지만 조금 좀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17개 취약 구간에 대한 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내 자전거 도로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골목 곳곳에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 확인해 보니 음식물이 묻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비롯해 통조림 캔과 페트병, 비닐 등 온갖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불법 투기를 경고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분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출근할 때 버리고 저녁에 퇴근해가 와서 버리는데. 수원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 각종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임시 집화장, 일명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소각용 쓰레기를 비롯해 플라스틱과 유리병, 비닐 등 7종류로 분리해 버릴 수 있는데 에코 매니저가 분리 작업을 도와줍니다. 호응도 좋고요. 주변 정리도 해가면서 궤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시내 모든 동마다 이런 에코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어린이 공원 포함한 공원, 공영주차장, 완충 녹지 등의 수원형 에코스테이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수원시는 생활 폐기물을 표본 조사해 분리 배출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내 아이를 위한 동화 시간인데요. 동화를 통해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힐링을 얻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품명은 겨울을 이겨낸 보리들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보리들. 눈 덮인 산마을에 휘 찬바람이 지나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한숨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지? 겨울바람이 두리번 돌아보니 아랫마을 보리밭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보리들아, 무슨 고민 있니? 지나가던 겨울바람이 보리들에게 물었어요. 바람님, 우린 왜 이 추운 겨울에 자라야 하나요? 여긴 너무 추워요. 그건 사람들을 위해서야. 너희가 추위를 참는 만큼 너희 몸에 영양소가 쌓이는 거란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린 몹시 추운걸요. 보리들의 이야기를 듣던 겨울바람은 어느새 고개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한방눈을 몰고 온 겨울바람이 보리밭을 지나다가 보리들의 투덜대는 소리를 또 들었죠. 난 달콤한 초콜릿이 되고 싶어. 난 시원한 콜라가 되어 햇살 가득한 여름을 보고 싶어. 보리들의 이야기를 듣던 겨울바람은 웃으며 대답해 주었죠. 얘들아, 그 대신 너흰 비타민 많은 보리 음료가 되면 되지.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 대신 고소한 보리 과자는 어떨까? 콜라는 어린이의 이를 상하게 하는 걸. 정말요? 우리가 보리 음료가 될 수 있을까요? 흰 눈을 머리에 인 채 언덕이 동백나무도 보리밭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소화도 잘 되고 날씬하게 해주는 보리 음료가 최고지. 난 모두에게 사랑받는 너희가 부러워. 너흰 할 수 있어. 그래요?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아저씨 응원에 우린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백나무의 이야기를 들은 보리들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으이차! 우리가 더 많은 영양분과 땅의 힘을 몸에 담아보자. 좋아, 이렇게 말이지. 발을 쭉쭉 뻗어서 으쌰.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우리 보리 형제들 파이팅! 강한 생명력을 가진 보리들은 동맥나무를 바라보며 쌩긋 웃었어요. 처마 및 고드름도 손을 불끈 쥐어 보이며 보리들을 응원했죠. 보리들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구 통계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구 정책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전국의 교육기회가 취약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찾아가 교육하는 2021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을 6월 1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3살에서 5살 사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상은 20, 30대 청년과 여성, 코로나19 대응 인력이며 한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한 24시간 비대면 심리 상담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맞춤형 지원의 경우 20, 30대 청년은 청년 맞춤형 정신건강사업 지원을, 여성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여성 마음건강사업 지원을,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내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등을 합니다. 이번엔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를 비롯해 돌봄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국제 결혼 지원 사업 등 3개 정책에 대해 실시한 특정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과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표용적 인식 확산을 위한 약속 잊기 챌린지를 실시 중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하자는 주제의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참여 기간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모든 가족 함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농림축산식품부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성평등 교육 확대 기반 마련과 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형 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교육분야는 농업 농촌 성평등 사례 분석을 포함해 성평등 정책과 성인지 관점 훈련, 농촌형 교육 기획 훈련 등입니다. 양성 과정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전문 강사로 위촉됩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아산시 소식입니다. 아산시가 2021년 저출산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을 갖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결혼부터 육아까지 저출산에 대응하는 아이디어며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육아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한 달 평균 급여액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다 적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한 달 평균 급여는 102만 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액수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3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03만 5천 원보다 만 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살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인데 실질적인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